21번부터 25번 지문 분석하기 전에 아마 이번 모의고사 국어 영역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낀 친구들 많을 거예요. 물론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시험이 유독 어렵게 느껴졌던 가장 큰 이유는 독서 지문의 제재 때문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결정짓는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해요. 그런데 독서 영역의 경우 지문의 제재를 무엇으로 선별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는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제재들에 비해 여러분들을 늘 유독 힘들게 만드는 제재들 4가지, 4대장이 존재해요. 그럼 그 제재들이 무엇이냐? 과학, 기술, 그리고 사회 제재에서는 법, 그리고 경제, 이 4가지 제재를 다루고 있는 지문들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 4가지 지문들은 왜 다른 지문들에 비해서 유독 저희가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전문 용어의 사용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문들의 경우는 단어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 혹은 내가 어디선가 보고 들어봤을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내가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그 단어가 쓰인 문장, 맥락에 의해서 내가 그 뜻을 유추할 수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억가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요. 그런데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친구가 저한테 야, 너 나 억가 좀 하지 마 라고 해요. 저는 그 단어의 뜻을 모르지만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눴던 맥락에 의해서 아, 억가가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학, 기술, 법, 경제 지문의 경우 제재의 특성상 주로 전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디선가 보거나 듣지도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낯설고 어떤 맥락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이 단어의 뜻을 유추해 보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단어도 낯선데 그 뜻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지문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경기 광주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물론 낯설죠.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낯선 기분은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렇게 생긴 거는 아파트인데 저렇게 생긴 건물은 학교인데 저렇게 생긴 친구들은 내 또래 친구들일 것 같은데 저렇게 생긴 건 공원인 것 같은데 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왜? 환경은 바뀌었지만 내가 늘상 보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아예 다른 행성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달에 한번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곳은 내가 무엇을 유추할 수 없는 곳이에요. 왜? 내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저 건물은 도대체 뭐고 저건 도대체 뭐지? 난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한 이 4대장들의 지문은 주로 어떤 개념에 대한 원리와 과정들로 내용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리와 과정으로 구성된다는 건 어떤 뜻이냐?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 개념이 나오고 이 개념의 원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나 원리에서 무엇을 하나 빼버리면 안 된다라는 소리겠죠. 이게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요. 우리가 16번부터 20번 지문을 분석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독서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단어 치환이라는 말을 했어요. 단어를 치환한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 모의고사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다 다른 것들 같지만 사실상 맥락상 유추해 본다면 전부 다 같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확률이 높다라는 의미였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문에 봤을 때 A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 지문에 A 다시가 나왔고 그 다음 지문에 A 다시가 나왔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상 맥락상 이 단어들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이 단어들 세 개는 뭐라고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A라는 의미로만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이 과학기술 법 경제지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빼먹을 수 없는 순차적 원리, 순차적 과정들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A, B, C, D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럼 우리는 이걸 통으로 하나의 의미로 뽑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A 따로, B 따로, C 따로, D 따로 모두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정보가 많아져요. 이렇게 정보가 우리가 처리해야 되고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 어려워요.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포기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 되죠. 우리가 달이라는 행성에 떨어졌다라고 해서 거기서 뭐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이걸 풀어야지만 점수를 준다잖아요. 우리가 점수를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달이라는 행성에 떨어졌어요. 내가 어떻게든 무조건 살아남아야만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달이라는 행성의 구성을 하나하나 유심히 세심하게 관찰하겠죠. 그리고 하나하나 열심히 뜯어볼 거예요. 왜? 내가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반드시 꼼꼼하게 볼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4대장의 지문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꼼꼼히 열심히 봐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내가 달에서 이런 걸 하나하나 열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구성에서는 이런 조건에서는 물이 나오네? 이런 구성에서는 이런 조건에서는 어떤 곡식이 자랄 수 있겠네?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런 구성들을 우린 찾아서 열심히 다니겠죠. 그리고 그런 구성들을 많이 접할수록 우리가 물을 뽑아낼 수 있는 곡식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질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과학기술 법 경제 지문이 어렵다라고 해서 무조건 피하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달의 행성에 적응해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거를 자주 맞닥뜨리고 그리고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하게 다른 지문들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하나하나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과학기술 법 경제 지문을 피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적 훈련을 한다면 분명히 적응할 수 있어요. 적응해서 내가 이게 완전히 나에게 낯선 지문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분명히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정답률을 높여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이 4대장 지문들은 다른 지문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해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만약에 내가 이 4대장 지문에 좀 많이 취약하다, 이 4대장 지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싶은 생각이 든다면 굳이 순서대로 풀 필요는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지금 우리가 풀 거죠. 21번부터 25번 지문이 기술 지문이었어요. 그리고 21번부터 시작한다라는 건 이게 모의고사 굉장히 초반부에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순서대로 이 지문들을 풀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서 이 지문에서 아마 시간 소비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내가 풀 수 있는 상대적으로 쉬운 지문과 쉬운 문제들을 풀어보지도 못하고 놓쳐버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험을 보실 때 내가 어려운 지문, 이 4대장 지문이 나왔다. 나는 아직 이거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굳이 순서대로 풀지 마시고 이 지문들을 뒤로 밀어두세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더 수월한, 조금 더 쉬운 지문들을 먼저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기술 지문, 우리가 앞에 지문 16번부터 20번 지문과는 다르게 어떻게 지문을 분석하고 풀어야 하는지 같이 시작해 볼게요.
16번부터 20번 지문 풀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문을 분석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문제를 먼저 보는 거다. 문제를 통해서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고 출제자의 눈으로 지문을 분석하자. 기억하죠? 자, 그럼 우리 문제 먼저 봅시다. 자, 21번 지문 어떤 문제 나왔어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일치불일치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죠. 분명히 말했어요. 지문 꼼꼼히 읽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문제 22번 문제 보면은 문제 조건이 뭐예요? 부트 스트래핑에 대한 이해 나오면 제가 일치불일치라고 했었고, 이런 문제 굉장히 고마운 문제라고 했죠. 왜? 조건을 줬어요. 조건을 줬다라는 건 어떤 의미다? 지문의 근거의 위치를 한정해 줬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이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내가 지문을 읽다가 부트 스트래핑에 관한 문단이 나왔어요. 그럼 그 문단을 읽고 바로 체크해 주면 돼요. 23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억과 니은을 비교해서 이해한 내용. 이해 일치불일치 문제 나왔고, 이것도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조건부 문제예요. 그런데 앞에 문제랑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했죠? 앞에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줬고, 이 문제는 밑줄을 통해서 조건을 줬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건부 문제 나왔을 때는 통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봐라? 기억 먼저 읽고, 그 문단 읽고 먼저 기억 체크하고, 답이 안 나올 경우에 니은 문단 읽고 니은 나머지 체크하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 문단 뭐예요? 그 다음 문제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라. 일치불일치 문제인데 이것도 좋은 문제죠. 왜? 조건을 줬어요. 그럼 이건 A를 읽고 바로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 보기를 따로 단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A에 있는 단어들을 이 보기에 반드시 치환, 연관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다음 문제는 문맥상 바꾸어 쓰기 문제예요. 이 문제는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풀어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읽으면서 풀기에는 이미 내가 정보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문 읽기 전에 이거 지금 조건 다 밑줄 쳐져 있잖아요. 이 조건들을 먼저 바로바로 확인해서 바로바로 치환해서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 먼저 봤지요. 다행히 이 문제들은 조건부 문제들이 많아요. 그쵸? 맨 처음 문제였던 21번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근거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조건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과다할 수밖에 없는 기술 지문이지만 대신 근거의 위치를 특정해 줬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데이터 저장 및 분석 과정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쵸? 여기서 주어 뭐예요? 반드시 주어는 잡고 가야 합니다. 주어 뭐예요? 데이터 저장 및 분석 과정이. 그쵸? 뭐가? 데이터의 저장 및 분석 과정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디에서? 인터넷상에서. 그쵸? 이게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저장 및 분석 과정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에 따라 접속사 나왔어요. 그럼 결과 나와야겠죠? 결과가 뭐예요?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 그럼 뭐뭐와 같은이니까 개인정보 이꼴보다 민감한 데이터다. 그쵸? 이 민감한 데이터는 민감해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한대요? 암호화한대요. 왜? 내가 민감하니까. 암호화해서 인터넷 서버에 저장된대요. 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까요. 이해했죠? 그런데 접속사 나왔어요. 현재 널리 사용되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여기까지가 주절이죠. 뭐 현재 널리 사용되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널리 사용된다라는 건 이거의 특징들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어떤 구조로 가는 경우가 많냐면 현재 널리 사용되긴 하는데 이게 조금의 문제가 있어.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게 이런 식으로 글이 흐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정보들을 분석해야 되느냐? 현재 사용되는 것과 이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것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으셔야 해요. 자, 그럼 볼게요. 현재 널리 사용되는 어떤 거?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그쵸? 통계 처리를 위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쵸?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연산을 수행해요. 근데 이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래 데이터로 복원하는 복호화 과정을 거친 후 그럼 뭐예요? 어떤 과정을 거친대요? 복호화 과정을 거친대요. 복호화 과정이란 뭐다? 쉽게 말하면 복원하는 거다. 원래 내가 처음에 넣었던 입력값으로 복원하는, 복호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대요. 그래서 연산을 뭐해요? 수행하고 그쵸? 그 결과 이 결과를 다시 암호화해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넣었어. 그럼 먼저 이거를 뭐 한다? 복호화하고 그 다음에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암호화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하지만 나왔어요. 이 과정은 앞에 이 과정들 비밀키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비밀키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우리 부정은 세모 표시하기로 했죠. 유출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생각합시다. 문제점을 제시했어. 그래서 나왔어. 그럼 이 문제점의 해결 방안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지 않고 그럼 뭐예요? 복호화하지 않고 그쵸? 그럼 유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 복호화 과정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원래 데이터를 잠깐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야. 유출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원래 데이터 값을 아예 안 보여주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복호화하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만 방금 제가 얘기했죠. 이게 복호화, 원본을 내가 한번 다시 살리기 때문에 유출, 그 사이에 유출이 된다. 그럼 뭐 해야 돼? 애초에 복호화하지 않아. 그게 바로 암호화된 상태예요. 암호화된 상태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뭐다? 동형 암호가 등장했다라는 거. 오케이? 이해했죠? 그럼 봅시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 대한 뭐가 되겠어요? 해결 방안이에요. 그쵸? 그게 바로 뭐다? 동형 암호. 그쵸? 그럼 이 동형 암호는 우선 첫 번째 특징을 알고 있어. 뭐야? 복호화하지 않아. 모든 과정을 어떤 상태로? 암호화된 상태로 진행한다라는 거. 얘는 동형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얘 기반, 베이스가 뭐다? 동형성이다. 오케이? 그래서 동형성이란 개념 정의하고 있지요. 동형성이란 데이터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특정 영산을 수행했을 때 같은 말이야. 왜 암호화된 상태로 안전하게 하는 게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암호화한 상태에서 특정 영산을 수행하지요. 그쵸? 이 나오는 결과가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 우리 위에서 봤어요. 복호화 상태, 원래 데이터 상태. 그쵸? 이 상태에서 같은 연산을 수행하고 암호화를 한 결과와 같은 것을 말한다. 그러면 동형성이란 뭐다? 내가 암호화한 상태에서 했을 때랑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때랑 결과값이 어떻다? 쌤 같다라는 거. 이해했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복호화를 할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결과값이 같을 거거든. 그쵸? 그래서 이때 연산의 횟수에 제한 없이 조건이죠. 연산의 횟수 제한이 없어요. 이 하고 싶은 만큼 연산해. 이거야.
제한 없이 특정한 한 종류의 연산에만, 특정한 한 종류의 연산에만 동형성, 그러니까 이 같은 값을 갖는 암호를 우리는 부분 동형 암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겠죠. 너 하고 싶은 만큼 횟수 제한 안 둘게. 야, 10번이고 100번이고 니 다 해. 그런데 모든 연산은 못한다. 어떤 거? 한 종류 연산만 해.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어. 이 연산이잖아요. 그쵸? 4개가 있어. 횟수는 제한 안 될 테니까 너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 예를 들어 너 나누기만 해. 그럼 넌 나누기만 100번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리고 연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럼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 생각해보면 뭐겠어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중에 다 상관없어.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더하기 해도 되고 빼기 해도 되고 나누기 해도 되고 곱셈 해도 돼. 그런데 뭐 특정 횟수까지만. 근데 대신 내가 너 4개 다 하게 해줬으니까 무한대로는 못한다. 너 딱 5번만 해. 너 딱 10번까지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린 뭐라고 한다? 제한적 동형 암호라고 한다. 그리고 횟수에 제한 없어. 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어떤 연산, 덧셈과 곱셈만 하는 걸 우리는 완전 동형 암호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봅시다. 여기에서 완전 동형 암호는, 완전 동형 암호 앞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횟수 제한 안 할게.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선택한 덧셈과 곱셈만 해 라고 했던 거, 얘는 암호화에 사용하는 원리에 따라 격자 기반 그리고 CRT 기반 등으로 나뉜다, 분류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류했을 때는 뒤에서 그 개념들을 나눠서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부터 밑줄 치고 특징 잡으면 됩니다. 바로 나오죠. 그 중에서 뭐 격자 기반 동형 암호는, 완전 동형 암호는 수학계에서 답을 찾기 어렵다고 알려진 격자 문제를 응용. 격자 기반 완전 동형 암호의 원리는 뭐다? 격자 문제를 응용했다. 이걸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방식은 연결되고 있죠, 개념. 원문 데이터를, 원래 데이터를 뭐 비트 단위로 변환. 그러니까 원문 데이터를 비트라는 단위로 쭉 바꿔줘요. 바꾼 다음에 각각의 비트를 개별적으로 암호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윤성애라는 암호를 넣었어요. 그럼 이거를 비트 단위로 변환해. 예를 들면은 자음 모음으로 바꿔요. 이응, 유, 니은, 시옷, 이응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각의 비트를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이응 따로 암호화, 유 따로 암호화, 니은 따로 암호화, 시옷 따로 암호화, 이렇게 윤성의 이 한 덩어리를 암호화하는 게 아니라 얘를 자음과 모음으로 쪼개서 각각의 자음과 모음을 암호화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암호키 P와 임의의 정수를 곱한 수를 어떻게 계산한대? 암호키 P와 임의의 정수를 곱해. 이거를 원문에 어떻게 해요? 더해줘요. 그러면 뭐가 된다? 암호화 된다. 이해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무작위로 오류값을 추가해요. 왜? 안정성을 높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암호화를 시켰는데 이게 뚫릴지 안 뚫릴지를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오류값을 막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오류값에도 끄떡이 없네? 그럼 얘는 암호화가 잘 된 거겠죠? 그래서 암호문의 연산을 반복할수록 어떻게 돼? 오류값이 커져요. 왜? 내가 암호한다라는 걸 이걸 안 뚫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류값을 계속 넣어봐야 돼. 어떤 오류값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애를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류값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지. 왜? 내가 계속 넣어보니까. 이해했죠? 특히 곱셈 연산을 수행할수록 오류값이 어떻게 돼? 커져요.
때문에 일정 횟수 이상 수행하면 복호화가 불가능하다. 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면 뭐가? 복호화, 원래 데이터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류값을 무작위로 막 계속 넣어. 근데 이러면 이 값이 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면 이게 당연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원래 데이터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기억. 우리 지금 읽었죠? 기억 읽었어. 조건 확인했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아까 그 조건이 있었던 문제를 한번 보고 갑시다. 자, 기억이 뭐였어요? 격자 기반 동형 암호였어요. 그쵸? 그럼 이거에 대한 머릿속에 내 정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해요. 뭐였어요? 지문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격자 문제 응용했고 내가 원문 데이터를 뭘로 변환한다? 비트로 변환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한다? 각각 개별적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이거를 중간중간 오류값을 투입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그래서 오류값이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 곱셈 연산을 수행할수록 오류값이 훨씬 더 커진다. 그러다 보니까 연산을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어떻다? 원문 데이터를 복원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자, 그럼 보자. 기억은 봤던 거. 비트 단위로 암호문 연산을 수행한다. 맞죠? 그쵸? 우리 비트 단위로 쪼개서 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자음 모음 쪼개서 하는 것처럼. 다음, 기억은 뭐 원문을 암호화했을 때 암호문의 값이 원문보다 커진다. 우리 암호화했을 때 연산이 수행되면 될수록 어떻다라고 했어요? 오류값이 커진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에 맞고. 다음, 기억은 달리 나면 내가 뭐뭐 는으로 고치고 OX만 바꾸라고 했어요. 암호문의 오류값을 추가하여 안전성을 높인다. 맞죠? 그럼 O야. 달리 붙었으니까 X. 그쵸? 그러면 여러분 답 나왔어요. 왜?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기억해서 X 나왔어. 그럼 답 몇 번? 3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나머지 것도 볼게요. 기억은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연산하는 가능하다. 병렬이란 단어 있었어요? 없었죠. 없었으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X. 근데 달리 붙었으니까 뭐 O 이렇게 되는 거고. 기억은 뭐 암호문을 연산하는 횟수의 제한이 없다. 맞죠? 왜? 얘 완전 동형 암호화였어요. 그거의 특징이 뭐였어요? 우리 두 번째 문단에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완전 동형 암호화는 뭐다? 횟수의 제한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제한 없죠. 얘도 거기에 속해 있는 애니까. 오. 어쨌거나 답은 나왔죠. 그러면 지문 계속 볼게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 근데 이게 격자 기반 완전 동형화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값이 너무 커져서 결국에 나중엔 어떻게 된다? 원문으로의 복호화가 힘들다. 따라서 연산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야? 지속적으로 할 거야. 근데 얘는 이게 안 될 거란 말이야. 왜? 복호화가 불가능해지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오류값이 뭐 한계치에 이른 암호문을 한계치에 이뤘다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일정에서 이상 수행한 거 같은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복호화가 불가능해지면 오케이? 이런 암호문은 뭐가 필요하다? 부트스트래핑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 이거 읽을 때 기억해야 돼. 아까 문제에 있었어요. 얘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당연하지. 왜? 원문 복원을 못하니까. 원문 복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아, 그럼 원문 복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얘다. 얘의 포인트는 뭐다? 원문을 복호화해준다. 그래서 일정 횟수의 덧셈과 곱셈 연산을 수행해서 그쵸? 암호문에 오류값이 누적되면 같은 말이야. 뭐 일정 횟수의 덧셈과 곱셈 연산 수행 오류값이 한계. 왜?
이거 할 때 일정의 수 이상 수행한 같은 말 전부 다. 오케이?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다른 암호키로 해동 암호문과 암호키 P를 암호화한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다른 암호키를 가져와. 내가 이미 암호화했는데 다른 암호키를 가져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미 암호키 있지만 얘 말고 다른 애를 또 갖고 와. 갖고 와서 해당 암호문, 그러니까 내가 원래 했던 암호문과 암호키 P를 다시 뭐 한다? 한 번 더 암호화한다. 그럼 암호화가 몇 번 들어간다? 2번 들어간다. 원문 데이터를 한 번 암호화하고 이걸 한 번 더 뭐 한다? 또 다른 암호키로 암호화한다. 암호화 2번 들어간다. 뭐가? 얘가. 그리고 복구화를 통해서 기존의 암호키 P에 의한 이전 암호문을 뭐 할 수 있어? 우리 이제 복호화 할 수 있어. 얘를 복호화하면 그동안의 연산 과정에서 누적된 오류값이 제거돼요. 아, 누적된 오류값을 뭐 해줄 수 있어? 제거해 줄 수 있어. 제거해야죠. 왜? 이게 커져서 누적되면 복호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오류값을 제거해줘. 그러면 새로운 암호문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새로운 암호문이 만들어지면서 얘도 당연히 오류값이 있을 수밖에 없지. 왜? 안정성을 획득은 해야 되니까. 그냥 오류값 안 해보고 에이, 유출되든 말든 이러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추가되지만 하지만 그 크기가 기존에 누적된 것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여기 오류값이 커지니까 문제였잖아. 그쵸? 근데 얘는 어떻다? 오류값이 그 전 거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뭐 할 수 있겠어요? 복호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작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 지속적 연상이 가능해. 이거 아까 앞에 있었으니까 또 밑줄 줄 필요는 없겠죠. 자, 밑에 연결되죠? 이 방식은 어떤 방식? 이 방식. 그럼 같이 봐줘야겠네. 이 방식은 원문을 비트 단위로 변환해서 각 비트별로 암호화하기 때문에 밑줄 쳐야 돼요? 아니잖아. 우리 몇 번째 문단에 아까 세 번째 문단에 격자 기반 완전 동형 암호의 특징 연결되고 있는 거니까 굳이 또 밑줄 줄 필요 없고 때문에 결과 원문에 비해 암호문의 값이 커. 그쵸? 내가 원문이 아까 윤성이었어. 그럼 이거 하나 통으로 넣으면 암호문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얘는 이응 따로, 유 따로, 니은 따로 이렇게 가니까 그럼 몇 개야 벌써?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벌써 8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커져. 그러니까 뭐야?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해. 그리고 개별 비트 단위로 암호문의 연산과 부트스트래핑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호문 하고 근데 이 여기 한계가 있으니까 얘도 하고 그쵸? 그 과정이 좀 많아. 그러니까 어떻다? 연산 속도가 느리다. 연산 많이 집어넣으니까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럼 여기까지 밑에 보니까 지금 내용 바뀌니까 여기까지가 뭐다? 부트스트래핑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그럼 우린 여기서 까먹지 말고 놓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아까 그 조건부 문제 22번 있었죠? 자, 22번 문제에 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부트스트래핑은 동일한 암호문을 연산할 때 덧셈 연산보다 곱셈 연산을 많이 수행할수록 더 빨리 시작된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게 언제 시작돼요? 그 격자 기반 암호화에서 오류값이 누적이 많이 되면 그때 얘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 아까 앞에 지문에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곱셈 연산을 수행할 때 더 커진다. 급격하게 커진다. 그래서 복호화 불가능해. 그래서 너가 와줘야 돼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덧셈보다 곱셈 연산을 할 때 누적이 커지니까 얘가 더 빨리 나타나야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O. 그 다음 얘는 암호문의 연산 과정에서 오류값이 한계치에 이르렀을 때 그쵸? 그래서 뭐가 불가능할 때 복호화가 불가능할 때 얘가 딱 나타나서 야
내가 해줄게. 걱정 마.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 맞고. 그 다음 얘는 사용되는 암호키는 이전 암호화에 사용된 암호키와 다르다. 우리 아까 포인트가 뭐였어요? 이미 암호화된 애한테 새로운 암호키를 다시 부여해서 새롭게 암호화하고 그래서 오류값을 줄어들게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맞고. 그 다음 얘 과정을 거치면 이전 암호화된 암호문이 복호화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복호화된다라고 했잖아. 그쵸? 그 다음 얘 결과로 생성된 새로운 암호문에는 오류값이 없다. 없다 그랬어요? 아니지. 있다. 있는데 그 전에 오류값보다는 어떻다? 적다. 그러니까 내가 복호화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그쵸?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또 해결했고 이제 이거 봐야겠죠. 근데 봐요, 여러분. 이거 지금 보면 여기 지금 A 있어요, A. 이거 아까 어떤 문제 있었어요? 우리 몇 번 문제야? 24번 보기 있는 문제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보기에 여러분 지금 시험지 보세요. 그림 있어요, 그림. 표. 그쵸? 표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기에 표나 그림이 나왔다. 근데 이 지문이 과학기술 지문이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반드시 같이 봐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지문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 그림이나 표에 같이 적용시키면서 읽는 게 좋아요. 왜? 원리나 과정을 우리가 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지문과 문제를 같이 봐주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최근에는 효율성을 개선한 CRT 기반 완전 동형 암호가 등장하였다. 접속사 그래서 나왔죠.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앞에 격자 기반 완전 동형화는 어떤 문제가 있다. 각각의 비트별로 쪼개서 하기 때문에 용량이 너무 커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연산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왜? 부타스트래핑 과정까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한 뭐가 나왔다? CRT 기반 완전 동형 암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돼. 얘는 어떻다? 각 비트별로 아마 쪼개서 하지 않으니까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 없을 거고 그리고 연산 속도가 걔보다는 빠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방식은 하나의 원문을 이거 중요하겠죠? 왜 하나의 원문이야? 뭐랑 대조되겠어요? 각각 비트로 쪼갠 거랑 대조되겠죠. 얘는 하나를 통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윤성이를 자음 모음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윤성이 한 덩어리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원문을 특정한 정수인 암호키로 나눈 뭘로 나눠요? 이 원문을 정수인 암호키로 나누면 뭐가 나와? 이 나머지 값을 뭘로 한다? 암호문으로 한다. 그럼 이 나머지 값이 결국 뭐가 된다? 암호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 값에서 원문을 복호한대요. 아, 원문 복호는 어디서 한다? 이 나머지 값이 암호문이면서 복호화될 수 있는 값이다. 이때 암호키의 개수는 인으로 설정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 하고 싶으면 하나, 두 개 하고 싶으면 두 개. 그쵸? 각각의 원문마다 암호키의 개수만큼 암호문이 만들어져요. 자, 원문마다 암호키의 개수만큼 암호문이 만들어져요. 이게 뭐야? 내가 만약에 윤성애라는 하나의 원문에 암호키를 3개를 설정을 했어. 그럼 암호문이 3개가 만들어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암호키가 2개일 때 정수로 된 원문 A와 B를 여기 있죠? A와 B를 그럼 얘 원문인 거예요. 그쵸? 덧셈 연산한 결과가 동형성을 갖는 원리를 간단히 알아보자. 원리. 그럼 이 원리가 어디에 적용된다? 이 그림에 적용이 되는데 우리는 실제로 뭘 풀어야 된다? 얘를 풀어야 된다. 그럼 여기도 적용이 된다. 같이 봐줘야 한다. 우선 첫 번째 서로 소인 임의의 정수 랜덤 P와 Q를 암호키로 정해요. 그 다음 정수로 된 원문 A와 B를 각각의 암호키로 나눠요. 그럼 뭐가 나와? 나머지 값이 나와요. 여기 원문 A와 B를 임의의 정수 P 그리고 Q로 나눠요.
그럼 여기도 적용해서 여기다가 반드시 체크해줘야 돼요. 원문 연산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 A, 얘가 A고 원문, 얘가 B겠네. 이 그림으로 연결시키면 얘네가 원문이 되는 거고 얘네를 뭘로 나눠요? 암호키, P와 Q로 나눠요. 여기 봐. 11로 나눠, 13으로 나눠, 얘도 11로 나눠, 13으로 나눠. 그쵸? 그럼 이 11과 13이 뭐가 된다? 암호키가 된다. 몇 개로 나눴어요? 11 하나, 13 하나. 그래서 총 몇 개? 암호키는 2개로. 내가 어떻게 설정했어요? 임의로 설정했고, 그래서 암호는 그럼 몇 개 만들어줘? 2개 만들어줘. 이해했죠? 그리고 그림처럼, 그럼 그림 같이 봐줘요. 각 원문을 A와 B를 동일한 암호키 P 그쵸? 이 AP와 BP 그리고 AQ와 BQ끼리 서로 뭐해? 덧셈 연산을 수행해요. 나머지 값. 근데 어떤 나머지 값? 동일한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 자, 그럼 여기서 동일한 암호키 뭐가 있어요? 11. 이걸로 나눈 나머지 값이 뭐였어? 5랑 4야. 이 5랑 4를 뭐 해준대? 덧셈 해준대. 아, 그러면 5 더하기 4 이걸 해준대. 그럼 얼마? 9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Q도 뭐로 나눠서? 13 동일한 암호키로 나눈 나머지 값 1 더하기 2 이렇게. 그쵸? 그래서 만약 연산 수행의 결과값이 우리 방금 결과값이 뭐였어요? 9와 3이었어. 얘가 암호키와 같거나 암호키보다 크면 한 번 더 해줘야 돼. 그럼 보자. 이 결과값 9와 3이 그쵸? 이 9와 3이 뭐 암호키 우리 암호키가 뭐였어? 11과 13이었죠? 11과 13보다 어때? 작아요. 그럼 저기는 같거나 크면 한 번 더인데 얘는 얘가 어때? 작으니까 한 번 더 할 필요가 없겠다. 그쵸? 그러면 결과 연산 수행의 결과값인 AP 더하기 BP 뭐야? 9. 그쵸? AQ 더하기 BQ 뭐야? 3. 그쵸? 얘가 원문 A와 B를 직접 덧셈한 결과값을 그쵸? 그럼 뭐야? 원문 A와 B를 직접 덧셈해래. 그 결과값이 뭐였어? 42였어. 그쵸? 얘를 암호키 P와 Q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하래. 아, 그럼 42를 맨 처음에 뭘로 나눠? 암호키 P. 아까 뭐였어? 11로 나눠. 그럼 얼마예요? 3 하면 33이니까 9. 그리고 암호키 하나 더 있었지. 우리 2개였지. 13이었어. 나눠. 그럼 얼마예요? 3. 그쵸? 나머지 값이 뭐 얘랑 같대. 얘가 우리 아까 뭐였어? 9 같고 3 같고. 그쵸? 그리고 원문을 각 암호키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과 각 암호키를 알면 원문을 복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값들, 나머지 값들만 알고 있으면 복호화가 가능하다. 이해했죠? 그럼 바로 풀어. 적절한 거 찾으래요. 적절한 거. 그럼 봅시다. 가에서 원문 연산의 결과값을 암호키로 암호화하면 뭐가 된다? 5, 4가 된다. 맞아요. 아니지. 5, 4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9, 3이었지. 왜? 얘네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쵸? 얘 9랑 3이어야지. 그럼 얘는 X. 그쵸? 그 다음 여기 각 원문을 암호한 암호키의 개수 우리 몇 개? 2개였지. 그쵸? 그 다음 다해서 만들어진 암호문을 연산한 결과값은 다해서 만들어진 암호문 연산한 결과값이 9랑 3이었죠. 암호키로 다시 나눌 필요가 없어. 왜? 우리 얘보다 작을 때는 한 번 더 할 필요 없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 라에서 암호키를 알면 나머지 값을 몰라도 아니지. 나머지 값과 암호키를 알아야
복호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 x. 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연산 결과값은 암호문과 달리 정수이다. 아니지, 우리 암호문 뭐여야 된다? 정수여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x. 이해했죠? 그럼 여기 읽고 이렇게 24번 문제 같이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나머지 질문 분석 계속 해보면 이 방식 또한 안정성을 위해서 암호키의 개수를 늘려. 그지? 아까 말했잖아. 안전하려면 뭐가 들어도 내가 다 방어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뭘 테스트를 해봐야겠지. 그러니까 암호키 개수를 늘려. 얘로도 해보고 쟤로도 해보고. 왜 암호키 개수 내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계산이 얘도 복잡해. 그리고 얘도 오류 값을 추가해야만 해. 왜 그래? 안전해지지. 앞에서 봤죠? 때문에 뭐 부트스트래핑 과정이 필요해요. 필요는 하대. 하지만 뭐 데이터를 정수 단위로 암호화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조건이 다 뭐였어? 정수인이라고 했잖아요. 때문에 뭐다? 비트 단위로 하는 격자 기반보다는 뭐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값이 그렇게 크지 않다. 또한 CRT 방식은 원문보다 작은 나머지 값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원문보다 없다, 작다, 작은 값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뭐 연산값이 상대적으로 작아.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 그쵸? 그리고 얘는 달리 대조 병렬적으로 연산 수행할 수 있다. 그럼 격자 기반은 병렬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질문 다 읽었으니까 이제 문제 남은 거 처리할게요. 21번. 자, 봅시다. 1번. 제한적 동형 암호는 컴퓨터의 특정한 한 종류의 연산에만. 자, 여러분, 제한적 동형 암호 몇 번째 문단 있었어요? 시험지 확인하세요. 우리 두 번째 문단에 밑줄 쳤을 거예요. 두 번째 문단에 6번째 줄 보세요. 연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특정 횟수까지만 동형성을 갖는 암호를 제한적 동형 암호라고 하며, 자, 연산의 종류와 관계없이라고 했는데 얘는 특정한 연산, 특정한 연산에만 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적절하지 않아요. 그럼 답 몇 번? 1번 끝. 네, 볼게요. 2번.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격자 기반 완전 동형 암호. 지문 확인해. 우리 몇 번째 문단부터였다? 세 번째 문단부터였다. 그쵸? 수학적으로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 응용에서, 맞죠? 격자 문제 응용. 세 번째 문단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있었죠. 자, 그 다음 공개키 방식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연산하기 위해서는, 자, 공개키 방식이라는 단어 어디 있었어요? 우리 1문단에 있었어요. 1문단. 1문단에 네 번째 줄 봐요. 네 번째 줄.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통계 처리를 위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복호화 과정 거쳐야 한다 라고 했죠. 원래 데이터로 복호화해야 한다. 그럼 맞죠? 그쵸? CRT 기반 완전 동형 암호는 우리 방금 읽고 왔죠. 몇 번째 문단부터 시작했다. 6문단부터 시작했다. 원문을 특정한 정수로 나눈 있었죠. 어디에? 6문단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있었고. 5번 격자 기반 완전 동형 암호는 우리 아까 몇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암호키와 임의의 정수를 곱한 수를 원문에 더해서 이거 있었어요. 몇 번째 줄에? 세 번째 문단에 여섯 번째 줄부터 일곱 번째 줄에. 그래서 얘도 맞고. 이거 아까 우리 읽으면서 22번 풀었고. 그쵸? 그리고 23번 아까 읽으면서 답은 나왔었어요. 그쵸? 이거 답 나왔고. 그쵸? 24번도 우리 읽으면서 답 나왔고 아까 뒤에서 풀었었죠. 그리고 25번 어휘 문제니까 이건 생략할게요. 너무 쉬운 문제라서. 그러면 사실 읽으면서 지문에 답이 거의 다 나왔었다. 근데 우리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거 나머지 볼게요. 니은이 뭐였어요? 니은 여섯 번째 문단. CRT 기반 완전 동형 암호. 니은은 비트 단위로 암호문 연산 수행한다. 아니죠. 얘는 하나로 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X 달리니까 O. 니은은 원문을 암호화했을 때 암호문의 값이 원문보다 커진다. 아니죠. 암호문의 값이 커지는 건 격자 기반 기억이어서 이거에 대한 대체제로 뭐가 나왔다? 니은이 나왔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커진다 X. 근데 달리니까 O.
그쵸? 니은이 남부분의 오류값을 추가, 얘도 추가해서 안정성 높여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예, O. 니은은 데이터를 병렬적으로 연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지막 문단에 나왔고. 니은은 모두 암호문을 연산하는데 횟수의 제한이 없다. 이거는 우리 아까 기억과 니은이 모두 완전 동형 암호의 특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얘도 O. 오케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봐서 알겠지만 과학기술 지문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사실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영역은 맞아요.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되고 우리가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많긴 하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읽으면서 조건부 문제들은 그 부분을 읽어주면서 동시에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정보의 과잉에 시달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 투자해서 열심히 풀어봅시다.